만약에 낼 세금이 더 있었다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나오고 네. 환급세액이 있었을 때는 안 하면 환급도 못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이거는 정말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고는 무조건 하는 게 좋은 무조건 거예요. 하는 게 좋습니다. 환급이 나오더라도 해야 되고 네. 예를 들어 이렇게 고민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진짜 딱 1,000만 원만 받았다. 근데 1,000만 원 중에 3.3%니까 그럼 33만 원이 뛰었겠죠. 네. 그분들은 일단 세금 33만 원 냈으니까 아무것도 일단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 생각에는 더 추가 납부할세액은 안 나올 확률이 높죠. 1,000만 원 정도면 1,000만 웬만한 원, 인적공제랑 이런 게 들어간다면.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자재신고를 해서 인적공제를 좀 하고 했을 때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 했을 때 네. 자재신고 안 하면 환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요, 맞습니다. 와,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면 33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면 못 돌려받는 거예요. 저희 뭐 국세청에서도 숨은 세금 찾아주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실 그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환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해주죠? 청 출신 세무사로서 뭐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세무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는 자진신고 납부제도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진 신고. 내가 신고를 해야지 나는 권한이 생기는 거지. 신고 안 했으면 뭐 우리 그 권리를 구제를 안 해준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정부 부과 세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찌됐건 세무조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지어주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인 본인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든 환급 신청을 하든 그거는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하셔야지 그거로서의 어떤 그 결정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절대 국세청에서 환급을 내주거나 그런 그러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진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본 게 네. 왜냐면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만약 신고를 안 했는데 더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면 나중에 몇 달 있다가 추징할세액이 가산세까지 붙어서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신고 안 하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낼 세금이 더 있었다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나오고 네. 또는 신고를 안 했는데 내가 만약에 했으면 환급세액이 있었을 때는 안 하면 환급도 못 받고 그렇죠. 그럼 환급도 못 받고 가산세까지 나오고 하면 신고를 안 하면 이거는 정말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신고는 무조건 하는 게 좋은 무조건 거예요. 하는 게 좋습니다. 환급이 나오더라도 해야 되고 그럼 네. 당연히 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고 네. 또는 더 낼 세금이 나오더라도 나는 신고 안 하고 넘어갈 거야 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은 넘어가도 몇 달 후 또는 그 다음에 결국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국세청에서는 신고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까지 과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7년. 도망도 못 갑니다. 7년. 무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7년까지 과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7년 뒤에 만약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본세의 몇 배가 가산세로 부과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자가 계속 붙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요.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신고를 하는 방법이 네. 아까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막 장부 작성을 사실 회계를 아시는 분들이 네. 또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업자분들이 직접 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이 프리랜서 분들은 그러면 신고하기가 쉬운가요? 직접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분들 중에 정말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는 1억을 버신 네. 분들도 있겠죠. 네네. 학원 강사분들이나 또는 보험 설계사분들 중에 고액 연봉자들이 많으니까 막 네. 1억, 2억 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금액에 따라서 신고하는 요령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뭐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럼 간단히 어떤 유형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각자 이제 주소지로 그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올 겁니다. 이제 현 주소지로 네. 안내문이 국세청에서 날라오죠. 네. 종합소득세에 대한 그 세무서의 과세권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 계시면 서초세무서, 저기 이제 송파에 계시면 송파세무서 내지는 잠실, 요렇게 이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날아올 텐데 그 안내문을 열어보시면 그 신고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신고 유형. 예, 그러면 알파벳이 적혀 있어요. S부터 해서 A, B, C, D, E, F 뭐 그리고 뭐 X 유형 요렇게 돼 있는데 그 안내문을 열어보시면 그 유형에 따라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5월이 지나서도 그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무서에 전화를 하시든 찾아가셔가지고 본인의 신고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신고 유형이 A 유형인지 C 유형인지 D 유형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세무 신고를 일단은 먼저 하시면 됩니다. 신고 좀- 유형에 따라서.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A, B, C 유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장부, 복식부기 의무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기장을 하셨던 분들은 기장하시는 세무사님한테 맡기시면 되고, 내가 1인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조건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셔야 돼요. 왜냐면 복식부기는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들고 세무서 찾아가도 그 세무서에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부과를 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세무서에 계신 직원분들도 세무사님 찾아가세요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ABC 유형에 있어서는 무조건 그 주변에 아시는 세무사님이나 주변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셔서 특히나 뭐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ABC를 설명드렸으니까 D 유형이 있습니다. D 유형 같은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처럼. 근데 그 간편장부 대상자도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작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게 경비에 들어가는지조차 그럼- 알기가 쉽지 않은. 네네. 그리고 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임차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매입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경비가 맞는지 아닌지 잘 구분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지 않은 비용으로 그 가까운 이제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시면은 신고를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EFG 유형이 있는데 이분들은 단순 경비율이라고 합니다. 단순 경비율. 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단한 간편한 장부는 간편 장부, 복잡한 장부는 복잡 장부는 아니고 복식 부기 의무자라고 네. 배웠는데 네. 단순 경비율은 아까 안 배웠는데 뭐 단순한 경비율인가 뭐죠? 단순.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단순하게 이 업종에 대해서는 이 정도 경비를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게 단순 경비율이고요. 그에 대비해서 기준 경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원칙적으로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영세하거나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장부로 작성하라고 강요하기에는 국가도 미안한 거죠. 국세청도 미안한지 신규라든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경비율이 있어요. 동종 업계 이 정도 업계 이 업종에서는 이 정도 경비가 들더라라고 하는 그런 경비율을 국세청에서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 신고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단순 경비율.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복잡한 과정이 기준 경비율.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럼 단순 경비율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뭐 방금 전에 신규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수입 금액 기준이겠네요. 역시 예리하시네. 그 단순 경비율의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계속 이제 이 프리랜서 업무를 한다거나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게 2021년 4월 19일인데 그러면 직전 연도는 2020년이 아니고요. 2019년입니다. 그 직전 연도 2019년 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 업종별로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그 기준을 넘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기준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단순 경비율에 해당하는지도 사실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건 국세청에서 나오는 통지문에 당신은 단순 경비율 대상자 무슨 유형입니다를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21년 5월달에 신고하는 거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러니까 해당되는 수입의 사업연도는 작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대한 소득인데 네. 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때 단순 경비율 대상자냐 아니냐는 2020년의 소득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2019년을 갖고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걸 바로 직전 사업연도라는 표현을 쓴 건데 네.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그럼 어렵죠. 도대체 이렇게 어려우면 네. 사실 좀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약선 광고 나올 때 밑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은 약사에게는 약사에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광고 문구인데 네. 사실은 세금 신고는 세무사에게라는 말 여기까지 입이 나오는데 그럼 또 이게 구독자분들이 아유 그래서 너네한테 뭐 신고 의뢰하라는 거야라고 오해하실까봐. 근데 정말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아까 우리가 날짜를 중요하게 5월 31일 넘어가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으로 안에 했더라도 5월 31일 안에 신고기한 내에 했더라도 잘못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장부를 기장을 안 했거나 네. 또는 뭐 단순경비율자가 아닌데 단순경비율로 그냥 대강 때려서 넣거나 네. 그럼 이것도 신고 안 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다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 진짜 예리하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국세청 조사관들이 7월 8월이 되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기준경비율 내지는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했다든지 유형이 잘못 신고된 경우에도 그 국세청 그 세무조사관들 그 리스트에 다 뜹니다. 이거 진짜 내부 청경력 네. 10년 이상, 네. 국세청 경력 10년 이상 증언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그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번 거보다 쓴 게 더 많아서 나는 결손이고 손실인데 굳이 내가 뭐 세금을 낼 것도 없는데 내가 왜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결손이라고 예를 들어 수익은 1,000만 원인데 내가 뭐 투자를 하고 쓴 게 한 2,000만 원 되면 마이너스 1,000만 원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제가 뭐 1억이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직전 연도에 났던 결손금을 땡겨와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이라고 해서 그 수익 금액이 작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거나 그냥 아이고 0으로 신고해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좀 조언을 구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결손금으로 2월 공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다음 연도에도 절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 어쨌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30일 안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것도 특히 정부부가 신고가 아니고 이건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네. 세금의 종류이기 때문에 네. 내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소득만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의 합산이 2천 미만인 거를 제외한다면 거의 다 이제 세금 신고를 자진 신고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 안내가 나온다 안내서가 국세청에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야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면 돼요. 맞습니다. 하시면 돼요. 하면 돼요. 근데 하셔야 돼요. 홈택스에 있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직접 하셔야 된다. 하셔야 돼요. 네. 안 하면은 네. 문제점이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만약에 안 했을 때 더 납부할 게 있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가산세가 나오고. 붙고 내가 했으면 환급 받았는데 안 해서 환급은 못 받고. 맞습니다. 그럼 하고 안 하면 좋은 건 무조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면 된다. 네. 근데 직접 못 하시는 분들은 진료는 의사에게,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 약 처방은 약사에게, 예, 세금 세무는 신고는 밸런스 텍스. 밸런스 텍스에게. 저보다 더 잘하시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네. 뭐 지금 5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뭐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 장부 기장 또는 뭐 없는 분들 신고 대리를 말했지만 세무사들은 1년 내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금 신고 또는 세금 절세를 위한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네. 당연히 우리 세무사님 배병철 세무사님 찾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펌펀텍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더라고요. 저희 상속 증여 절세 그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네. 그래서 사실은 제 유튜브 채널의 주가 주식 그리고 또 부동산도 이제 앞으로 넓힐 건데 네. 사실 부동산에서 뭐 핵심은 다 양도소득세죠. 그리고 네, 네.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근데 이제 주식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 쪽도 지금 어찌 보면은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뭐 늘 논란이고. 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재테크 관련해서 뭐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절세 팁이 되는 세목을 또 하나 제가 연구를 해서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죠. 네. 올해 연말부터 뭐 내가 비트코인으로 수익 낸 거를 뭐 세금을 내야 되나? 네, 내년부터는 내야 이제 되나? 과세가 되니까. 네, 그래서 네. 지금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네. 그럼 아주 간단하게 네. 비트코인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왜냐면 다음에 다시 부르려고 제가 일부러 딱 맛배기만 해준 건데 네. 그래도 제가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는 네, 네. 채널이니까 네. 비트코인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비트코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연간 정산을, 이것도 종합소득세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을 해서 250만 원을 제외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과세는 2023년 5월 31일까지 그 비트코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올 연말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안 되고 그 마지막 시점 2021년 12월 31일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가가 앞으로 과세될 비트코인의 취득가가 됩니다. 근데 이거와 더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12월 31일 가지고 있는 그 잔액이 취득가가 되겠지만 그 기준에 높게 구매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게 구매한 가액과 연말 가액을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2022년 이후에는 그 시가로 양도를 하실 거잖아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신다라고 하시면 되고 또 질문이 많은 게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비트코인을 세금이 없으니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지갑을 이렇게 이전을 한다거나 하면은 세금이 없겠네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세무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증여는 그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양도 차익의 과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되지만 지금 연말 전에 뭐 자제분들 아니면은 지인들한테 비트코인을 증여를 하거나 이렇게 이전을 해놓으면 그거는 증여세 과세, 상속세 과세가 분명히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2021년 3월부터 그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합니다. FIU라고 하죠. 기존에는 그 금융거래 중에 의심거래나 현금거래에 대해서 뭐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FIU에다가 정보 보고를 했었고 그 정보 FIU에서 국세청으로 다시 통보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 3월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의심거래,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를 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이니까 이미 시행이 됐죠. 그래서 절대 세금이 없다거나 누가 모른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얼마 전에 체납자 추징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압류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거의 뭐 몇백억 이상 추징한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어떤 사각지대 음지에 있는 자산이 아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으로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법적으로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었다면 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과세 기간이 돼서 그 다음에 2023년 5월부터 첫 소득세 신고가 들어갈 것이고 네. 또는 소득세 신고가 아닌 상속 증여는 이미 올해부터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뭐 나 증여세 아니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네, 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슈퍼김 이세무사 TV에 다음번에 한번 더 초대해서 말씀도 드릴 거고 네. 제가 아까 폰펀텍스 갔을 때 비트코인 영상 하나 올리신 게 있던데 맞죠? 네네 맞습니다. 아 잘됐다. 그러면 만약에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네. 나는 비트코인 하고 있는데 배병철 세무사님이 너무 시간 너무 짧게 말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네. 그럼 폰펀텍스 유튜브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 누르면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네. 오늘 원래 우리 전 국민이 알기에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 세무사들이 알기에 5월은 소득세의 달. 그래서 예, 소득세의 소득세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고 마지막 부분에는 네. 비트코인까지 오늘 설명을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초대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이렇게 이세무사님 뵈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 오늘이 끝이 아니고 제발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제가 알고 있는 뭐 많은 그 어떤 제 경험담하고 재밌는 뭐 세무조사 사례라든지 뭐 제가 좀 조사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재밌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하면 다 나와. 근데 그 실제 인물들이 바로 국세청 조사과에다 있는 거죠. 다음에 모셔서 더 좋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